네, 독고수자였습니다. 제 영상이 갑작스럽게 떡상을 했어요. 이게 원래는 제가 영상들이 한 1000뷰, 2000뷰 나오는 그런 그냥 소규모 채널이었는데 갑자기 지금 보니까 36,000뷰까지 올라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고 나니까 스타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한테는 이거는 굉장히 큰 사랑이에요. 지금 제가 1년 좀 넘게 유튜브를 했는데 5,500명까지 구독자가 있었는데 갑자기 자고 나니까 3,000명에서 들었습니다. 이게 참 운때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쌓아온 노력은 이제 구글이 봐주는 건가 싶기도 하고, 예. 영상 퀄리티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조회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저도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많은 사랑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리플이 지금 113개 정도 지금 쌓여 있는데 증시 관련된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영상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고프로를 켰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 제가 2003년쯤에 군 제대하고 9월에 영등포에 있는 신한증권, 그때는 굿모닝 신한증권에서 처음 계좌를 텄었고요. 그때 이제 대학교 한 2학년 때였을 거예요. 2학년 4학년 헷갈리네요. 총 22년 정도 횟수로는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는 2007년도에 들어가서 2021년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은 PB를 했었고요. 강남 쪽에서 주로 PB를 했었고, 그리고 4년 동안은 국제 업무를 여의도에서 본사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도 잘 알고 기관도 잘 알고 또 이 투자 업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007년, 18년도쯤에 17년도에 KB증권에서는 실전 투자 대회 1억 이상 리그에서 3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전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악플이 좀 많이 달렸더라고요. 아무래도 좋은 얘기가 아니라 부정적인 얘기니까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보시기 좀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알아야죠. 대비를 해야죠. 지금 이런 것들이 심상치 않은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여의도에서 얘기하듯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이제 제 개인적인 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제 개인적인 바람은 그래요. 다들 성공하셔서 노후에 와이프든 여자친구든 같이 세계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다. 워낙 이제 한국이 물가가 비싸니까 그런 이야기, 그런 마음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지금 몬타나주에 있는 한 호텔이고요. 몬타나주의 주도인 헬레나라는 도시입니다. 도시에 있는 호텔이고, 몬타나주 같은 경우에는 가을의 전설이라든가 흐르는 강물처럼 같은 그런 서정적이고 이쁜 영화들이 촬영됐던 곳이고, 실제로 보면은 산세라든가 구름이 진짜 아름답습니다. 구름이 어떠냐면 되게 입체적이고 거기서 무슨 신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굉장합니다.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몬타나주는 그런 서정적인 심엽스림이 많고 아름다운 산세 이런 거로 많이 이렇게 이미지가 각인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제 리플을 보면서 좀 이야기 좀 드리고 싶어요. 저번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평소에 하던 이야기들 그냥 한 거예요. 저는 하는 얘기들이 거의 비슷하고 제 뷰는 그게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작년 11월, 10월인가 11월부터는 이제 좀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자. 왜냐면 이익들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예상치에 비해서는 좋게 나오지만 예상치라는 건 좀 웃긴 거고, 그래서 내려가고 있고 금리가 제가 볼 때는 3.5% 정도는 시장 경제가 받칠 수 있는 금리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미국 경제가. 근데 실제로 3.5% 이후로 이제 파월이 폭주를 하면서 여름 이후부터 이제 3.5%를 넘어섰죠.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너무 고금리면은 경제가 무너질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늘 그래 왔으니까 22년 이게 실전에 있었지만 주식시장에 있었지만 그 전에서부터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돼 왔어요. 이번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그거는 그렇게 바람입니다. 희망 고문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장이 이제 올해 조금 반등을 했잖아요. 이 반등이라는 자체가 한 10% 정도 반등했는데 이것만 다 끝난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10% 올라온 거는 일단 이제 숨죽여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의 기대심리, 피벗에 대한 기대심리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거고, 또 돈이 엄청나게 풀렸기 때문에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에는 증시로 돌아온 거고, 이제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라는 그런 것에 합리화시키면서 돈이 이제 들어온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증권사들이 세일즈를 그렇게 열심히 한 겁니다. 증시도 좋고 고용도 좋고 GDP도 좋고 다 좋지 않습니까?
소프트 랜딩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좀 말이 좀 빨라가지고 헛나올 때 있는데 이거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체크아웃 시간이 2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 상승을 믿으면 안 돼. 이거는 굉장히 견고한 상승이 아니라 약간 붕 떠 있는 상승이고, 이런 상승을 믿으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제 소중한 자산을 여기다가 이런 데다가,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를 강하게 하진 않습니다. 주식 비중 100% 놓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자산 배분을 해 가면서 현금과 주식 비중을 적당히 조절하면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까지도 주식을 해왔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뭐 숏을 왜 안 치냐, 그렇게 확신하면 숏을 왜 안 치냐 얘기하는데, 뭐 제 독고 투자를 계속 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버핏 얘기를 해요. 제가 버핏을 제가 이길 수는 없거든요. 어떤 시장 투자가도 버핏은 이길 수는 없어요. 버핏이 정말 거시경제, 천재적인 거시경제를 보는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이 이 버핏은 가치 투자만 하고 적정가일 때만 쌀 때 들어간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시경제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저는 연준보다 더 버핏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천재 한 명이 연준에 있는 박사, 경제학 박사 1000명을 이긴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건희 회장도 예전에 천재 한 명이 10만 명을 목에 살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버핏은 늘 궁리를 해요. 사실 저도 이제 23살 때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는 상따, 뭐, 핫따 이런 거, 그거 많이 했어요. 그때는, 상한가가 10%인가 12%인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은 막 4일, 5일 연속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물론, 99년에 2000년대 루보 사태 같은 그런 엄청난 몇십 배 올라가는, 그런 거는,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했었어요. 20대 때는. 근데 그게 옳은 투자가 아니고 투기라는 걸 알았고, 그러면서 올바른 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40대 중반이 지금까지 늘 올바른 투자에 대한 생각을 해요. 객기 부리지 않는 투자 생각한단 말이죠. 숏도 마찬가지입니다. 숏을 치는 것은요, 굉장히 투기적인 거예요. 내가 100%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틀릴 가능성도 늘 염두를 해둬야 되거든요. 왜냐면 주식시장에서는 신이 없기 때문에 버핏도 조금씩 틀리잖아요. 뭐 굉장히 그런 뭐랄까 마이너한 그런 종목들이긴 하지만, 이번에 TSMC라든가 여러 종목들을 이렇게 얼마 안 돼서 다 팔았잖아요. 그거는 약간 실수는 아니지만 생각이 어쨌든 틀렸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풋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숏 같은 경우에는요, 틀리게 되면 답이 없어요. 틀리게 되면은 얘네 주식시장이라는 게 또 우상창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숏은 롱을 살 때보다 5배 이상 더 시장 분석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진짜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도 사실 좀 틀리긴 틀리죠. 그런 숏을 한다는 게, 버핏도 안 하는 숏을 내가 무슨 그걸로 숏을 치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한계를 좀 알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investing.com이라는 앱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 종목 게시판에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20대 아이들인 것 같아요. 숏 치고 막 장난치거든요. 자신들이 이제 전문가인 양 하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투기적으로 하게 되면요, 돈 다 날립니다. 어떻게 운 좋게 돈을 벌잖아요. 한 번 벌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벌었던 거 이상으로 다 터집니다. 숏은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저도 제 자신의 뷰가 있긴 하지만 내가 언제든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숏을 절대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레버리지도 마찬가지예요. 레버리지에 대해서 제가 뭐 이전 영상에서 워낙 말씀 많이 드렸는데, 레버리지는 정말 단타성이에요. 단타성 투자를 해야 돼요. 왜냐면 업앤다운 할 때마다 결국에는 장기 추세로 보면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건 뭐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내가 지는 게임이고, 이런 건 있어요. 내가 내일이나 내일 모레, 아니면 이번 주 안에 뭔가 시장의 방향이 확 올라가거나 확 내려갈 것 같다. 그러면 그럴 때 이제 투기적으로 하는 거지, 일주일 이상 이걸 갖고 가게 되면은 내가 질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레버리지에 관련된 그런 상품들도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국채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도 그런 게 있다면, 뭐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0대 중반이고, 제 은퇴 자금이 이제 주식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여행 경비를 5억으로 잡고 있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제가 퇴사할 때, 14년 동안 다닌 회사를 퇴사할 때 3억을 받았고, 작년에 40% 수익을 냈었고, 어려운 적이었지만, 그리고 지금은 1억 정도가 모자란 상태예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껴가면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다른 여행 유튜버들하고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는 왜 이렇게 거지 같은 여행을 하냐, 돈 많다 하면서 하는데, 일단 저는 수입이 없는 사람이고, 배당 그런 게 있긴 하지만, 배당은 배당이고, 그리고 주식시장은 주식시장이잖아요. 배당 받아봤자 얼마나 나와요. 그거 받은 거 또 세금도 내고, 또 이게 업앤다운,
시장에 그 업앤다운이 있기 때문에 플럭슈에이션이 있잖아요. 그런 거 감안하면은 배당이란 건 그렇게 크게 의미를 전 두진 않아요. 그냥 그거는 다시 재투자되는 그런 하나의 수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계좌는 좀 큰 계좌는 제가 지금까지 14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돈, 그리고 집 판 돈, 그리고 차 판 돈, 그리고 한국에 있던 모든 건 아니지만 가재도구들 다 팔고, 뭐 옷도 팔고, 한국을 정리하고 나왔던 그 판돈들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 노후 자금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A 계좌, 은퇴 이후에 내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계좌, 그리고 B 계좌는 이제 여행을 위한 1억이 모자라는 총 경비 5억에서 1억이 모자라는 그런 계좌,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요. 저도 뭐 직장 생활 할 때는 연봉은 뭐 1억씩 찍었으니까 뭐 증권사 다니면요 한 10몇 년 차 되면 그 정도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가끔씩 이제 여행을 가죠. 저는 1년에 한 40일 이상을 해외에 있었거든요. 무조건 연휴는 그 휴가 붙여가지고 해외를 나가서 욕을 먹어서라도 해외를 나갔고, 그게 이제 퇴사의 이제 원동력이 됐었고, 그때야 뭐 정말 좋은 호텔에서 자고 뭐 이렇게 막 쇼핑도 하고 막 진짜 한이 맺힌 사람처럼 막 쇼핑하고 다녔거든요. 캐리어 하나 29인치를 다 비워가지고 가가지고 다 채워서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실업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끼면서 다니고 있고요. 아껴도 나간 돈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7만원, 8만원 정도 하는 8만원짜리 방이거든요. 8만원짜리 방인데 한 달에 240만원이죠, 월세가. 그러면은 1년이면은 그쵸? 얼마야? 한 3천만 원 가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년이면 이제 3억이죠. 호텔비만 3억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행 자체는 굉장히 검소하게 다니고 있고요. 사람들이 이제 뭔가 이제 검소한 거를, 요즘 세대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막 보여줘야지. 옛날에 그 청담동 주식 부자처럼 저 집 앞에 살던 사람이거든요. 막 슈퍼카 보여주고 막 이래야지 제가 좀 성공한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되고 되게 잘 속아요, 사람들 생각보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 저는 부자라는 게 전혀 아닙니다. 아닌데, 뭔가 이렇게 검소한 게 미덕이 아니라 쟤는 약간 루저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듬성듬성 악플들이 있는데, 악플들은 뭐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미친 개가 짖을 때 같이 짖지 말라고 해서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씁니다. 예전에는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는 영상 하나 만드는데 11시간 걸렸거든요. 11시간? 하루 종일 만들고 막 쓰러져 자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 시간이 안 걸리는데, 그런 영상에다가 악플이 달리면 진짜 상처가 컸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이제 1년 한 7개월, 6개월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는 그냥 개 짖는 소리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뭐 특히 이제 이 도커 투자일지에 악플 다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좀 실패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분들도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제 10년 동안 주식 세일즈를 하고 채권 세일즈 했던 지점에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딱 보면 알죠. 10년을 일을 했는데 그런 거 모르겠어요. 그것도 제일 돈이 많고 부자가 많고 속한 사람들이 많은 강남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돈이 많은데 저 회사가 저를 보내서 이제 저를 일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냥 걸러서, 그냥 대체로 보면 나이가 어린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저같이 이제 40대 중반에 은퇴자들 이렇게 이제 다 주식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방어적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제가 아까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흐름이 끊겼는데 지금 체크아웃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진짜 방어적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뭐 상따 핫따 이런 거 하지 않고 숏 같은 거 치지 말고, 이런 원칙이 생긴 지도 제가 30대 중반이 지나서야 한 10년 넘게 주식을 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말 재미없는 버핏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버핏을 계속 봐요.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버핏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그냥 오마의 현인 정도로만 치부를 하더라고요. 참 저평가된 사람이에요, 버핏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저도 같이 투자자 성장주 투자를 해야 되고 달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버핏을 따라갈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이제 옆에 버핏을 굉장히 추종하는 분이 제 옆에 도곡 지점에 있을 때 한 4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진짜 많이 배웠거든요. 사업 보고서 이런 거 보는 것부터 배웠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다가 버핏 이 양반은 정말 여시의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런 얘기를. 그분도 굉장히 주식으로 이제 부를 이룬 증권사 직원이었고 지금 잘 지내시나 모르겠습니다. 카톡으로 인사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하반기에 뭔가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부터 올해 하반기 3분기 이후를 말씀드렸는데,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너희 예상은 다 틀리지 않았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아직 3분기 오지도 않았는데 뭐가 틀렸다는 거지? 저는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그냥 저는 실적 추정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경기도 둔화될 것이 뻔하고 고금리가 있기 때문에 신용경색도 일어날 거고 상업용 부동산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버블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껴있고 그렇기 때문에 11월부터는 현금을 줄였고 버핏도 저랑 비슷하게 했더라고요. 이번에 주총 나온 거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 결국에는 터질 수밖에 없다라 이게 분명히 또 이번에 하셨잖아요. 처음 입을 여신 거 아닌가요? 그리고 돈을 쉽게 버는 시대도 끝났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현금을 갖고 있으면서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다가 투자할지 예전보다 생각을 두세 배는 더 많이 하고 두세 배 더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 공부라는 게 단순히 그 유튜버들이라든가 증권방송을 보라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책 좀 읽으십시오. 책 좀. 여기 리플들 보면요. 책 안 읽고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이 티가 나는 분들이 조금 계세요. 그러니까 채권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채권은요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증권사에 있으면서 채권 투자는요 진짜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 굉장히 극심하고 경제를 굉장히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경제를 안다는 게 경제의 그 타이밍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금리를 맞춘다는 거는. 근데 그게 쉽나요? 특히 이제 그것도 있어요. SBB 은행이라든가 여러 은행들이 그 국채를 미친 듯이 담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이렇게 금리를 0.75씩 팍 올릴 줄 알았겠어. 작년 3월달부터 몰랐을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걔들도 결국에는 약간 피해자긴 해요. 왜냐면 루틴이었거든 국채를 사는 거는. 그런데 이렇게 올지 몰랐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작년에 제가 여름쯤인가 가을쯤에 국채를 사라라고 하는 채권 사라라는 어디 센터장 증권사 센터장이에요. 장 이런 분들이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지금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데 무슨 채권을 사?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채권 샀으면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완전히 30%, 40%, 뭐 채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월물이라든가 크레딧물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채냐 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청소시가 나가지고 제가 마음이 급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채권 투자는 진짜 어렵고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금하고 주식하고 이렇게 분할해서 자산 배분을 하세요. 채권 투자는요 어렵고요. 채권 또 레버리지 ETF 채권 같은 거 그런 거 물어보신 분들 계시는데 레버리지는요 어려워요. 이건 헤지펀드 틀의 영역이지 여러분들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헤지펀드를 비트할 수 있다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버핏의 투자 목록에 없을까요? 채권이 그쵸?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경제를 잘 아시는 분들 레버리지라든가 채권 쪽들은 ETF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데이터 저도 엄청 봅니다. 하루에 1시간씩 보거든요. 1시간씩 보긴 봐요. 근데 맹신하지 않을 뿐이에요.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고 마켓 사이클을 이렇게 고민할 뿐이지 데이터 하나 데이터 이거 보십시오.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맹신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심 탈레브라든가 또 이제 퀀트에 굉장히 그 일가견 있는 다모다라는 교수들의 책을 보시죠. 그분들의 서두부터 내가 데이터를 퀀트를 그렇게 30년, 30년 해왔지만 지금 회의가 있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시고 좀 제가 한 얘기를 좀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얘기가 좀 쉬운 듯한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경험이 많이 쌓인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약간 되게 어려 보이는 애가 한 30대 후반 정도 보이는 애가 뭐 이렇게 자기가 성공한 것처럼 얘기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Yes? No. 지금 리플이 엄청나게 많은데 좀 끊어야겠습니다. 네, 이야기가 끊겼네요. 진짜 지금 리플을 좀 보고 있고요. 여기 보니까 리플 달아주신 분 중에서 안유화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 유명한 분인가요? 이게 확실히 새로운 분들이 좀 들어오시니까 리플이 재밌네요. 하여튼 지금 이게 흐름이 끊겨가지고요.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리플에 대한 얘기들을 좀 섞어가지고 좀 더 정리를 해서 어떻게 투자할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5월 8일이거든요. 한국은 5월 9일이네요. 영상을 어디서 이렇게 편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빨리 편집해가지고요.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